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공범자들이 8월 17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공범자들은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KBS MBC를 장악해 국민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KBS MBC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을 몰아내고 KBS MBC가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진짜 바뀝니다. KBS MBC를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역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웨이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삼척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삼척? 혹시 추암 해수욕장 아닙니까? 추암에서 좀 내려오는 곳입니다. 솔비치 앤 리조트 삼척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큰일 났네. 아니, 추암 해수욕장 지도 보니까 밑에 솔비치 호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교수님 명당에 가셨어요. 네, 나이 나만 좋은 데 와서. 아닙니다. 거기 아주 풍광도 좋고 말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삼척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요즘 또 삼척에서 시민들이 원전 들어서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실천, 이게 다른 도시에 비할 바 못 된다. 정말 뜨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아름다운 작은 도시의 이 아름다운 풍광을
그런 핵 발전소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삼척 시민들의 뜻이 현실화하기 바랍니다. 예, 추암 해수욕장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 어머니가 삼척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추암 해수욕장 근처였어요. 그 학교가. 아, 우리 김 PD가 강원도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또 원주 출생이시고 또 삼척에서 중학교 수학 교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수학 포비아가 돼가지고 참 이것도 민망한 가정사가 됐습니다. 예. 네, 우리 가족들은 산책하러 나갔는데 예. 저는 이 김 PD에게 얽매여가지고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유, 교수님 별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100만이 넘는 애청자분들에게 일용할 지식을 주시는데 말이죠.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좀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시인이자 동화 작가인데요. 예. 바실리 예로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러시아를 떠나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미얀마라고 하죠. 인도를 거쳐서 루신을 비롯해서 중국의 저명한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한 세계인입니다. 20세기 초에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상이라는 작가 있잖아요. 예. 네, 이상이 쓴 소설 중에 지도의 암실이라는 좀 어려운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예로센코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고요. 염상섭이라는 작가도 예로센코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하. 세계인의 꿈을 꾼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인들, 또 일본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많은 작가들과 사상가들에게 예로센코는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아, 극과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예로센코의 책 사랑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슬픔에는 13편의 그야말로 주옥 같은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예로센코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어릴 때, 4살 때 갑작스런 그 질환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눈먼 사람이고요. 또 발랄라이카라고 러시아의 민속 악기가 있습니다. 예. 삼각형 몸통에 줄을 단 그 현악기인데요. 이 발랄라이카를 들고 다녔다고 하고요. 예. 또 맹인용 타이프라이터, 타자기, 그리고 에스페란토어. 이 에스페란토는 19세기 말에 이 폴란드의 학자 자멘호프라는 사람이 만든 세계어입니다. 이 세계어를 동아시아의 지식인들도 상당 부분 많이 관심을 기울였어요. 혁명의 물결에서 정말 중요한 언어가 세계인들 공유할 수 있는 세계어다. 그걸 에스페란토라고 했던 거죠. 예. 그 에스페란토를 공부하고 에스페란토로 글쓰기를 실천한 사람들을 에스페란티스트라고 합니다. 예. 예로센코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아나키스트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을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무한한 사랑과 차별 없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뒷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는 이런 짐을 어깨에 울러매고, 그러니까 발랄라이카와 차별 없는 평등까지 이런 짐을 어깨에 울러매고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유목민처럼 오래오래 떠돌다 갔다. 우리가 아직도 꿈길에서 그를 만나는 것은 그의 방랑이 아직 우리 삶의 지평 위에 있기 때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춥고 어두운 세상을 사랑의 빛과 온기로 가득 채우려고 한 착한 사람, 그가 바로 예로센코이다. 근데 이런 그 카피 문구들이 조금 과장이 섞인 경우가 많은데 예. 이 문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예로센코의 그 사상사의 행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번역은 루신이 번역한 중국어를 다시 번역한 겁니다. 예로센코에 대한 루신의 사랑이랄까 애정은 아주 각별해서요. 예로센코의 많은 작품들을 번역했는데
한국에서 길정행 선생이 번역한 이 작품집도 루신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루신이 번역을 하면서 쓴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루신의 말입니다. 나는 예로센코의 문학적 통찰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사랑하는 것을 얻지 못한 슬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의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하고 아름다운 그러나 진실함이 담긴 꿈이다. 혹시 이 꿈이 작가가 드리우고 있는 슬픔의 면사포가 아닐까? 그렇다면 나 역시 지나치게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는 작가의 이 동심의 아름다운 꿈속에서 걸어나와 어디론가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루신답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사랑하는 것을 얻지 못한 슬픔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루신은. 예로센코의 문학적 통찰이라는 게 그야말로 이런 사랑하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얻지 못한 슬픔을 간직한 예로센코의 문학적 행로가 뚜렷한 작품집입니다. 여기 13편의 우화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보물 같은 글들입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며칠을 두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이 중에서 예로센코의 사상이 잘 드러난 한두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랑이라는 글자의 상처라는 작품인데요. 첫 부분을 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지독하게 추운 나라 사람이다. 수북이 쌓인 눈과 두껍게 언 얼음은 어릴 때부터 내 절친한 친구다. 끝없이 이어져 내려온 춥고 어두운 겨울은 그 나라의 현실이며 반대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과 여름은 그 나라의 짧지만 모두가 그리워하는 꿈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현실의 어두움을 뚫고 환하고 밝은 봄과 같은 세상을 꿈꾸는 작가의 바람이, 소망이 고스란히 드러난 문장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동화의 형식을 빌었다 그랬잖아요. 동화의 형식을 빌어서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마는 내용을 보면은 아주 전율에 가까울 정도로 무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류를 위하여라는 작품인데요. 예. 인류를 위하여에서는 그 K라는 해부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해부학자는 인간의 뇌수의 구조, 그 기능을 알고 싶어 해요. 그 나머지 여러 동물 실험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아끼던 강아지에서 시작해서 자기 아들과 아내까지도 해부한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의 그 과학적 발전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들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예로센코는 해부학자 K의 사례를 통해서 도덕적 토대가 없는 그 과학적 욕망이 결국은 자기 자식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까지도 미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대단히 상징적이죠. 인간의 과학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신을 포함해서 인류 전체의 삶을 비극적인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게 예로센코의 진단입니다. 이 작품에서 한 구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박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몇 년이라는 시간과 몇 천 마리나 되는 동물의 생명을 버리면서 연구에 몰두했으나 그 결과는 대체로 하나의 가정을 얻는 데 불과했습니다. 불과 2, 3주 만에 이 정도의 결과를 아니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실험을 위해 내가 단 한 사람, 단지 살아있는 한 사람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뇌수 연구의 놀라운 결과를 나는 반드시 2, 3주 안에 성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갈지 모를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 정상인이 아니라 좋습니다. 바로 단 한 사람, 오직 인류를 위해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과학자의 야망이 무엇을 비유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산 사람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과학의 진보를 모색하겠다는 게 이 사람의 발상인데 결국은 인류의 미래까지도 낙관하지 못하게 하는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랬고요. 일본도 그랬고 생체 실험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나치의 그 생체 실험에는 대단히 악명이 높습니다.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실험들을 합니다. 산 사람들을 알코올에 보존해서 아이가 자라는 과정까지를 다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의 그 731 부대죠. 731 부대의 그 생체 실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단히 악명이 높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과학이 진보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인류를 이해한다는 명목 아래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과학의 진보가 결국은 우리 인류의 앞날에까지도 어두운 구름을 들이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인류를 위하여는 그런 점에서 도덕적 바탕이 없는 과학의 진보라는 게 인류를 파멸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예루살렘코의 어떤 묵시록적 예언처럼 들립니다. 예. 이쯤만 해도 예루살렘코가 어떤 문학자인지, 어떤 사상가인지, 그리고 루신이나 많은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왜 예루살렘코에게 반했었는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편 더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붉은 꽃이라는 작품인데요. 예. 혁명의 비유 같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이라는 선생이 등장하고요. 또 유망이라는 젊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추위의 왕과 어둠의 왕비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추위의 왕과 어둠의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횡포와 난폭이라는 두 왕자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핍박이라는 장관이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이라는 간신이 있고요. 이런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희망이라는 선생이 유망이라는 청년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겐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이 세상의 태양은 단 하나랍니다. 바로 이 태양은 언제나 쉬지 않고 이 세상에 온기와 빛을 주지요. 그러나 추위의 왕과 어둠의 왕비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횡포와 난폭 이 두 왕자가 각지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태양의 빛과 온기가 이 나라에 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추위의 왕과 어둠의 왕비가 사라진다면 이 나라의 하늘 위로 반드시 따뜻하고 밝은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 붉은 꽃이 피면 그 태양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역시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태양은 어떤 진실일 수도 있고요.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러시아의 추위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평화로운 세상, 무한한 사랑과 차별 없는 평등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태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 희망이라는 선생이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심장을 열어서 그 붉은 꽃을 피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한 진홍빛 은방울 꽃을 피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 이거야말로 혁명의 씨앗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이 쓰여진 시점을 고려해서 보자면 베이징에 머물고 있을 때 쓴 작품 같은데요. 정말 암울한 중국의 현실, 그리고 이 제국주의 발톱 아래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상징하고 그 아시아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루센코는 중국의 루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조선의 이상과 염상섭,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인도 등등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상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좀 낯설겠지만 발랄라이카와 이 맹인용 타이프라이터를 생각하시면서 예루센코의 작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어려움을 걷어내면은 그 안에 전대미문의 어떤 그런 교훈들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시대에 흔치 않았던 상상의 나라를 펼쳤던 창의적 문학가의 그 세계를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작품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행간에 스며 있는
사유의 깊이가 아주 웅숭해서 정말 많은 그 결실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휴가 중에도 이렇게 연결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도 삼척이십니까? 네, 아직 삼척입니다. 아,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삼척 계신 분들이 여러모로 우리 정선태 교수님을 환영하십니다. 그래요? 예. 네. 역시 그 좋은 곳을 찾아오셨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나저나 교수님, 광복절입니다. 저는 광복절이란 명칭 기념일보다는 해방절, 해방기념일 이 말이 더 와닿는데요. 예. 광복절이어서 그런지 뉴스들이 많네요. 예. 하나 대통령이 건국 100년이 2019년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저한테 아주 와닿고요. 그리고 지금 북미 간에 전쟁을 둘러싸고 얘기가 많잖아요. 더디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주 깊이 와닿고, 또 노동부 장관이 된 김영주 장관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겠다라고 한 것도 저한테는 아주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광복절을 해방절이라고 부르면 불온해 보이고 말이죠. 그건 노동자를 근로자로 부르는 만큼이나 불온해 보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됐어요. 예. 꼬박. 벌써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광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죠. 빛을 되찾는다는 맥락에서는. 근데 조금은 수동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해방이라고 얘기하면은 스스로 지배 사슬을 끊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해방이라는 말을 훨씬 선호하는 편인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아니,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자인데 왜 그게 불온하고 이상한 느낌을 가져야 하고 참 여러모로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하면은 자기가 어떤 의미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적극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근로라는 말에는 좀 수동적이잖아요. 예. 무엇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한데 그런 말의 의미를 바꾸는 것도 삶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언어가 갖는 의미 규정, 정의 참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최만식의 맹순사를 준비했는데요. 오래전에 최만식의 미스터 방을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미군에 봉사하는 통역관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맹순사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순사 노릇을 하다가 해방 후에 다시 순사로 변신한 그런 초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이완용의 재산이 공개됐다 그러잖아요.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만 해도 여의도 7.7배가 되는 엄청난 재산을 손자들이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독립투사는 3대가 굶주리고 괴로워하고 친일파들은 3대가 흥하는 그런 세상을 끝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참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한 70년 넘게 그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역 땅에서 또 국내에서 온갖 재산들 다 털어가면서 고생해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했던 독립된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그 자손들끼리 대대로 고통을 당하고 또 일제 협력했던 자들은 온갖 복을 누리면서 대대손손 축복을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맹순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맹순사 생각하면은 변신의 화려한 능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언젠가 한번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화려한 변신술에 대해서.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엘리트들, 뭐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관료들까지 대부분이 이런 변신술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맹순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짤막한 단편소설인데요. 1945년 12월에 백린이라는 잡지에 발표됐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맹순사가 성이 맹씨입니다. 맹씨 성을 가진 이 순사가 집에서 웅추리고 있었던 모양이죠. 일제시대에 순사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집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칼잡이 10년에 나한테 유똥치마 해준 게 있느냐 라면서 요즘 말로 갈구죠. 갈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학교를 찾아가서 순사가 됩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이 순사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거기 갔더니 행랑채에서 살던 노마라는 친구가 순사 노릇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순사 노릇을 할 때 잡아들였던 살인범도 순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서 순사 노릇 못하겠다라고 집에 돌아오는 끝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맹순사에서 최만식이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게 그런 겁니다. 일제에 부역하는 순사 노릇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순사들이나 관리들이 조선의 민중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자기만 왜 힘들게 하느냐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자기가 백성들에게 얻어먹은 것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삥 뜯었고 요즘 말로 하자면은 삥을 뜯었고 괴롭혔는데 더 많이 힘들게 한 놈들은 잘 사는데 이를테면 여기 보면은 가네모토 또는 기노시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뜯어본 게 얼마 안 되는 나만 괴롭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체제에서 고스란히 부활하는 것을 예시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게 한국 사회를 얼마 괴롭힐지를 최만식이 45년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제에 협력했던 자들을 제대로 지우지 못하면은 식민지 시절과 정확하게 이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더 힘든 세상을 만날 것이라는 걸 작가의 통찰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이철성 경찰청장이나 수많은 검사들이나 정치 검사들이나 사람들이 또는 뭐 판사들이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맹순사의 후손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이해서 많은 극우 정당의 대표들이 뭐 쇼통, 불통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사람들이 쇼통, 불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맹순사의 후손들을 왜 제대로 접대하지 못해 주느냐에 대한 불만 섞인 소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과거 단주에 하면은 뭐 프랑스가 전범이다시피 하죠.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버렸는데 말이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제대로 청산도 안 하고 광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한 일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 뉴스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미국인이 독일 가서 술에 취한 기분에 하일 히틀러를 했다고 해서 독일법에 저촉돼서 뭐 문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예. 독일은 아주 철저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처리랄까요? 예. 이런 자기 문제의식이 분명한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후손들이 버젓하게 큰 소리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최만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맹순사나 미스터 방이나 이런 소설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작가적인 직감으로 알아챘던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한국 사회라는 게, 조선 사회라는 게 제대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복절에 우리의 부끄러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는 시간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부끄러움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다시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민적인 감수성이랄까 의식들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1주년 된 오늘 이렇게 광복절을 맞아 특별한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이상형이요? 마법사? 반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벤지.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네요. 예, 녹음 시간 기준으로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같습니다. 아직 8월 15일인데 여름에 한창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입추가 지났어도 그렇지 어제 낮에 기온 보니까 24도, 22도 이랬어요. 맞아요. 삼척에 있을 때는 아주 서늘한 기온이 완연했습니다. 네. 이러다가 10월쯤에 눈이 오는 건 아닌가. 어디 그러게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해가지고 가늠하기 쉽지 않은데 계절의 변화가 뭐 하여간 그래도 큰 더위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서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좀 낯설 텐데요. 예. 김학철 선생의 짤막한 소설 무명소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명소졸 제목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무명은 없을 무자의 이름 명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졸이란 말은 뭐 작은 졸개, 쫄다고 이런 뜻인데 군사 용어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이름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또는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하게 쓰는 말이기도 하죠. 제목의 뜻은 그렇고요. 예. 일단 김학철 선생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각별하게 강조한 게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배려였잖아요. 예. 사실 우리 근대사에서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그 중에 한 분이 김학철 선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동명동인입니까?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학철 선생이 본명이 또 홍성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묘한 인연인데 예.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요? 1916년 원산에서 태어나서 2001년에 연변에서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한국문학사에 드물게 보는 이 작가이면서 독립혁명가 이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예. 1980년대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은 아마 김학철 선생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해란강아 말아라, 격정시대, 항정별곡, 최후의 분대장 이런 훌륭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민중들의 저항을 보여준 훌륭한 소설들을 많이 썼죠. 예. 대표적인 해란강아 말아라고요. 격정시대는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이 무명소졸도 자전적인 성격이 강한 단편 소설인데요. 우선 김학철 선생의 이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1916년 원산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서울에 와서 보성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중에 상하이로 갑니다. 나는 이 식민지 백성을 할 수가 없다. 독립혁명에 투신하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상하이로 갑니다. 거기에서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황포공관학교에 들어가요. 20살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난징으로 갔다가 태양산 호가장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싸움인데요. 태양산은 산시성과 허베이성 경계에 있는 긴 산맥인데 그중에 우뚝한 그 산이 태양산입니다. 이 태양산맥 줄기의 호가장. 중국어에서 장이 붙으면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예. 호가장은 호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 뭐 이런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서 조선민족혁명당과 그리고 우리 김학철 선생이 가입했던 게 팔로군 산하에 있던 조선의용군이었거든요. 예. 조선의용군에서 전투에 참여합니다. 여기에서 관통상을 입고 왼쪽 다리를 잃습니다. 평생을 목발 신세를 지죠. 그러다 이때 체포가 돼서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4년 동안 복역을 합니다. 예. 해방될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방 후에 남한에서 이승만이 친일 세력들과 함께 단독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반이승만을 내세우면서 북으로 갑니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항일 유격대가 중심이 돼서 연안파나 중국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다 숙청합니다. 예. 이걸 또 견디지 못하고 김일성에 반대하면서 중국으로 갑니다. 북경으로 갔다가 연변에서 삼터를 잡아요. 그런데 또 중국에서도 1957년에 반우파 투쟁이라고 해서 김학철 선생이 우파에 속했다라는 이유로 거의 20년 가까이 강제노동과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초반에야 복권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죠. 사실 김학철 선생의 일생 자체가 독립운동 또는 혁명가들의 신산의 계절들, 풍찬 노숙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예. 아직 독립운동하거나 혁명했던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추방당해요. 타의적이든 아니면 자발적이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이국을 떠도는 원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 인물이 김학철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김학철 선생의 이 여정이 바로 독립운동의 여정이었다는 것. 상하이, 난징, 태양산, 나가사키 형무소, 요 남한과 북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이 남한과 북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항일 문학비가 중국의 태양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게 한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역사의 고아가 돼버린 혁명가의 초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굶주리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호사한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죠? 예. 네, 이 무명소졸은 자전적 단편 소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짤막합니다. 이게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작가인 듯한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20살 나이에 상하이에 가서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한 목적으로 가는 나의 여정이 드러나고요. 여기에서 송혜숙이라는 연락책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입장을 보자면 스파이였겠죠. 예. 이 송혜숙이라는 사람은 조선민족혁명당 당원입니다. 여기서 송보경이라는 한 여성을 만나고 혁명가로서 경력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 처음이야 20살 젊고 어린다니까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런 에피소드들이 참 흥미롭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 자금을 일본 상인을 털어서 조달했는데 일본 상인의 집을 털러 가는 길에 이 상하이에 가면은 조개지들이 있는데요. 예. 프랑스 조개지, 독일 조개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 조개지가 있습니다. 조개지가 뭐죠? 그 열강들이 상하이나 대도시에 일종의 취해법검 지대를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면적으로 통할을 할 수 있는 관할하는 지역을 만드는 거죠. 그걸 조개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상하이에는 프랑스 조개지가 있었고 독일 조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개지도 있었습니다. 상하이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홍구공원이라고 그러죠. 예.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진 공원입니다. 예. 이 홍구 일대가 일본 조개지였는데 이 조개지 근처였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일본군 거주 지역에 가서 일본 상인의 집을 털기로 했는데 망을 보다가 경관이 오면은 이제 신호를 보내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전차 회사 감독을 경관으로 오해하고 암호를 보냈다가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얘기,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혁명가로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강령 별장이나 훈련소에 가서 총이나 폭탄 등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그리고서 어엿한 독립운동가,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짤막한 소설입니다. 예. 제가 오늘 김학철 선생을 고른 이유는 무명소설도 무명소설이지만 식민지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젊음을 걸고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주권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독립혁명가들, 예. 운동가들에게 후세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저희 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48년이 건국이 맞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데 무슨 건국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고,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민족이나 정치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주권이나 영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정신은 분명히 살아 있어야겠죠. 예. 그 정신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년을 건국절을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식민지 역사에서 일본 제국이 협력했던 자신의 이력들을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엔 나라가 없었으니까 잘잘못 다 덮어버리고 이제 건국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그 의지를 그런 눈 가리고 앙왕식으로 48년을 건국절로 고집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김학철 선생 같은 분을 촘촘히 한번 챙겨보시면서 우리의 근대사의 질곡들, 순환들, 고통들도 함께 생각하시고 이 고통의 역사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가공하려는 친일 후예들, 제국주의에 협잡했던 자들의
후예들이죠. 이 후예들이 우리의 정체성들을, 우리 혼들을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공기처럼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해왔던 인권, 그리고 뭐 주권, 이런 것들이 수많은 어떤 투쟁의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광복절만큼은 이런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선배들, 선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기회가 하면 또 말씀드릴 줄 아는데, 정말 자기 재산들 다 털어서 저 먼 이역당으로 가 독립운동했던 그 유해영 선생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이름 모를, 우리가 이름을 잊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 어린 투쟁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자존감의 그 근거들을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고 우리가 또 발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름에 걸맞은 대우를 할 때 한 정치 공동체가 오롯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타샵 대표 오은석입니다.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몸 만들기가 한참인 분들께 비타샵 2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간편하게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한두 끼를 바꿔 드시고 일반 식사 후에는 빼어빼어를 챙겨 드시는 프로그램입니다. 할인 행사 중이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다이어트는 비타샵과 함께 하세요. 1522 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한 침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엔도 슈사쿠의 바다와 독약이라는 소설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네. 이 소설은 이른바 규슈대학 생체 해부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엔도 슈사쿠, 이게 침묵이라는 작품. 네, 침묵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예. 일본의 가톨릭 선교 과정에서 있었던 비극을 다룬 소설이고요. 깊은 강이라는 훌륭한 작품도 있습니다. 예. 주로 가톨릭 관련 소설들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유머 소설도 아주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바다와 독약은 그런 가톨릭 문제나 유머와는 다른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해서 일본인의 양심이란 무엇인가를 물은 대단히 문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침묵만으로도 엔도 슈사쿠가 얼마나 위대한 문학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사실 기독교 신앙, 통념에 따르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그 신앙은 지켜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깬, 그러면서도 신이 이 현실 앞에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 모태신앙자인 제가 읽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울림이 있던지요.
예. 그랬군요. 우리 김 PD에게도 엔도 슈샤프는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작품을 침묵 말고는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침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오늘 이 책 어떤 내용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 작품을 읽기 전에 1945년 5월 17일부터 6월 2일에 걸쳐 있었던 규슈 대학 생체 해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규슈 대학 생체 해부 사건은 살아있는 미군을 상대로 생체를 해부한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예. 1945년 5월에 2차 세계대전 말기잖아요. 미군이 일본 전역에 대해서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공습을 펼칩니다. 그때 규슈 지역을 폭격하던 미군 B-29 폭격기가 추락을 해요. 이 B-29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12명의 미군 병사가 포로로 잡힙니다. 일본 사령부에서는 이 미군들에게 사형을 선고해요. 그런데 이 규슈대학 의학부 측에서 그중 8명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을 생체 해부용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네, 그렇습니다. 군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소설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여기서는 F의대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규슈 의대를 얘기하겠죠. 그 의대 대학병원에서 실제로 수술하는 장면까지 다루면서 의사들이 전쟁과 인간을 바라보는 내면의 문제,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 작품에서 규슈 대학 생체 해부 사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 이곳 의대 의사들이 포로로 잡힌 비행사 8명을 대상으로 의학 실험을 한 사건이었다. 실험의 목적은 주로 인간은 혈액을 얼마나 잃으면 죽는지, 혈액 대신 식염수를 얼마나 주입할 수 있는지, 폐를 잘라내면 인간은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는지 알기 위한 것이었다. 해부에 참여한 의료진은 12명이었는데 그중 2명은 간호사였다. 네, 이렇게 쭉 진술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이 실제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31 부대가 자행한 조선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한 생체 해부 사건,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생체 해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어간 윤동주도 생체 해부 시험의 대상이었다는 얘기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죠. 예. 이렇게 생체 해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생체 해부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소설에 등장하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본인들, 이 소설은 전쟁이 끝난 후 약 12년 후에 쓰여졌습니다마는 병원 의사를 하는 스구를 하는 인물이나 양복장을 하는 사람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전쟁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난징에서 대학살을 한 사람이나 전쟁터에서 수많은 이 양민들을 죽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제의식이나 양심의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전과를, 무용담을 자랑하듯이 일상들 살아가요. 이게 이제 이 화자가 그걸 보면서 과연 일본인들의 양심이나 죄의식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묻는 거죠. 여기에서 잠깐 비껴갈까요? 루스 베네딕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쓴 책 중에 김 PD도 읽었을 줄 아는데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국화는 일본 그 왕실의 문장을 나타내고요. 칼은 무사도, 싸움을 얘기하죠. 이 책에서 루스 베네딕트는 서양인의 내면 의식을 죄의식의 문화, 죄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인의 문화를 수치의 문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인은 타인의 시선이나 그 사회적 징벌, 그러니까 외면적인 강제력이 없이는 일본인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와 도격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그 행동 양식들 봐도 타인의 눈이나 사회 벌에만 걸리지 않으면은 양심의 가책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루스 베네딕트가 얘기하는 일본인들의 수치의 문화의 핵심을 여기 등장하는 인물인 토다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는 나쁜 놈이야 라는 강제만 없으면은 양심은 어떤 떨림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지금 여성부 장관이 된 정현백 선생, 이분이 이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하실 때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좀 먹먹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독일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그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뭐 가죽을 만들고 머리카락을 수집하고 그 일을 하는 독일의 국민들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다 하는 일에 상당한 긍지를 가졌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강제로 억지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 그 얘기 듣고 이거 어디까지 인간이 인간성을 버릴 수 있는지, 평범하고 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랬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히만에서 얘기한 이른바 악의 평범성 문제죠. 예. 어떤 사회나 구조가 인간들의 그 죄의식, 양심을 소거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애국심이나 적개심, 증오 이런 감각들로 사람들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예. 철저하게 범죄 현장에 동원되면서도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양심이 마비된 인물들의 사례를 이 소설에서 조금 보면은 이래요. 일본의 그 수치의 문화에 근거한 일본인들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나는 자신을 양심이 마비된 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내게 양심의 가책이란 지금까지 쓴 대로 타인의 눈이나 사회의 벌에 대한 공포일 뿐이었다. 물론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누구라도 한꺼풀만 벗기면 나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연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벌을 받거나 사회의 비난을 받은 일은 없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벌이나 사회 비난을 받지 않으면은 내 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로스베네트가 얘기하는 일본인들의 집단 의식을 규정하는 수치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대단히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다른 면을 보면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본인들의 역사가 또는 근대사가 그런 일본인들의 모습을 정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라고 별 다르지 않다라는 증거는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 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일의 얘기들이나 일본의 얘기를 하면서 늘 우리는 어떻지? 나는 무엇이지? 하는 동시에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본을 비난하면서도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과거사에 대해서 어떤 포즈를 취해왔는가? 늘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동시에 비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야스쿠니 신사에서 집회가 하나 열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몰자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에게 유족들이 모여서 일본의 극우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고 해요. 상황을 보건대 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아베 총리라는 사람은 공물을 대신 바쳤는데 그걸 미안하다고 하고 이러면서 동시에 어떤 극우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우길기라 그러잖아요. 우길기. 2차 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했던 깃발을 들고 일본 군복을 입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그런 극우 꼴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극우 꼴통들이 있는 방면에 살아있는 시민들은, 의식 있는 시민들은 일본의 극우화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실도 동시에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김 PD가 속한 자유한국당의 극우화 과정은 대단히 위험해 보이고요. 예. 우리 김 PD께서는 보수도 파시고 보수도 지키고 다 하시는데 보수를 파다 보면 보수를 지키고 싶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서점에 들려서 책을 봤어요. 아유, 교수님, 그런 훌륭한 책을 네. 보셨어야 되겠습니까? 사셔야죠. 미안합니다. 오늘 전화기를 고치러 갔다가
동네 서점에 들려서 책을 쭉 구경하다가 마침 서점에 우리 김 PD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거의 읽었습니다. 역시나 보수를 지키는데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는 분이 계시구나 해서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아마 우리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책들을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 친일 문제, 제가 언젠가 영속패전론 말씀드리면서 한국의 그 우익들의 의식 구조를 영속 식민지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는 이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김 PD에게 존경을 바칩니다. 아이고, 교수님. 그 말씀만 하시면 뭐합니까? 책을 사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서 여러 사람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자면은 앤더 슈샤크의 다른 작품도 좋지만 깊은 강이나 침묵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져 있는 바다와 독약 꼭 읽으시면서 일본인들의 죄의 진상을 묻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그 역사를 살아온 조선인으로서 또는 우리 분단한 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한 번쯤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이 자행한 온갖 전쟁 범죄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는 많은 시민 활동가들에게도 응원을 보내주시는 게 옳을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시가 있는 금요일. 오늘 어떤 작품 함께할지 기대됩니다. 예기치 않게 8월에는 부끄러운 시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예. 오늘은 다른 의미의 부끄러움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서정주, 모윤숙에 이어서 이번 주 만날 시인은 누굽니까, 그럼? 네, 오늘 윤동주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부끄러움이 참 다르죠. 서정주나 모윤숙을 대하는 부끄러움하고 전혀 다른 우리 윤동주의 슬픔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윤동주,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고요. 염치라는 키워드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시인하면 바로 윤동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늘이 있는 책을 만나면서 윤동주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김응교 시인이 쓴 시로 만나는 윤동주. 제목이 처럼입니다. 처럼? 네, 뭐뭐처럼 할 때 처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움이고 염치입니다. 예. 깊은 슬픔 속에서 얼마나 아프게 내가 식민지 백성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예. 어떤 뭐뭐처럼 살아야 했는지 그 부끄러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바로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쉽게 쓰여진 시.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부끄러움의 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염치와 예의를 아는 한국의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윤동주가 1943년 7월 14일에 체포되기 한 1년 전쯤에 쓴 시입니다. 예. 일단 읽고 더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적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이런 시입니다. 쉽게 쓰여진다. 이건 뭐 사실 시인뿐 아니라 이 시대 지식인들, 언론인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 비탄한 세월에 쉽게 기사 쓰고 쉽게 시 쓰고 쉽게 논문 쓰고 쉽게 칼럼 쓰고 그랬던 분들에게도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부끄러운 친일 시를 봤었는데요. 예. 이 윤동주의 부끄러움을 또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6장 다다미에 남의 나라에 살았던 이 부끄러움의 시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웠던 상황들을 이 사람들이 안다면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의와 염치를 안다는 게 모든 인문학적 상상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걸 모르는 순간에는 누가 뭘 잘해도 팽개쳐버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모든 걸 짓밟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염치와 예의의 균형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저는 사실 어제 어떤 비탄한 마음이 있었냐면요. 언론학자들이 정권의 방송 장악에 죽비를 내리치기는커녕 뭐 거의 나팔수 노릇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뭐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유재천, 김우룡 그리고 유이선. 아니 어떻게 낯짝을 들고 이렇게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지 그 자들의 뻔뻔함은 정말 가공할 만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이 윤동주 씨를 얘기한다면은 예. 정말 코를 쳐박을 일이죠.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발언에 몫은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그 진실성의 측면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은, 그리고 그러지 못했다면은, 그리고 그러지 않았다면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아는 게 자기 몫이겠죠. 예.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면은 이 윤동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부끄러움에 정말 성찰의 힘들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자신의 후손들, 자신의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솔직히 한잔 하셨어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한잔 하신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요. 네, 비도 오고요. 여기가 그리고 광희문 옆에
그 시구문입니다. 그 시체를 치러 나르던 문인데요. 예. 많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시체로 옮겨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리에 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하네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몬다라고 동주는 얘기했는데 네. 제가 하는 몫이 등불을 조금이라도 몰아낼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하고요. 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교수님이 한잔 하시면요, 멋있습니다. 추하지 않고요. 그래요? 아닌데. 나 오늘 그것도 하고 싶은데. 어떤 거요? 여기 오면은 이 동네에 깃든 장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장소에 깃든 그 서러운 사연들을 얘기하는 많은 노래들도 있습니다. 예. 노래도 한잔 하고 싶고 그러고 합니다. 우리는 큰 광장만 얘기하고 큰 궁궐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곳곳에 깃들어 있는 죽음의 골목들이 있습니다. 아, 예. 빈민들의 삶의 터들. 그런 게 또 제가 봐야 할 곳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교수님, 거기가 어디라고요? 광희문입니다. 광희문. 거기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네, 근처요. 맞아요. 예. 아, 거기가 그런 곳이었군요. 네. 제가 오늘 그 윤동주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많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길게. 예. 괜찮으면 읽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주를 착한 시인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몽규라는 고종사촌 형의 아름다운 동반자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예. 일본 제국주의 재판부에서 나온 그 판결문을 보면은 윤동주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지용이 얘기했던 건데요. 깊은 얼음물 속에 움직이는 잉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깊게 움직이면서 깊은 슬픔 속에서 혁명을 꿈꾼 사람이란 얘기겠죠. 재판부 판결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결과 조선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번영을 초래하기 위하여 조선으로서 제국 통치권의 지배로부터 이탈시키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 외에는 없고 조선 독립을 위하여 조선민족의 현 시점에서 실력 또는 과거에 있었던 독립운동 실패의 발자취를 살피며 조선인의 능력과 민족성을 향상시키며 독립운동의 소지를 배양해야만 하고 대중의 문화 앙양 및 민족의식의 유발에 힘써야 한다고 결의하게 이르러 대동아 전쟁의 발발에 직면해 있는 과학역이 열세인 일본의 패전을 몽상하고 그때 조선 독립의 야망을 실현시키고 얻을 수 있으며 오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일본은 망한다고 하는 신념을 갖추었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하나하나 얘기하기에는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윤동주는 저 깊은 얼음 속에서 문학이라는 힘으로 시라는 힘으로 언어를 통해서 대포보다 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을 이 책이 보여줍니다. 예. 우리가 되게 시인들을 연약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 한 편이 비록 공개되지는 못했지만은 한 편 한 편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자존심, 자긍심, 그리고 우리의 해방의 의지, 독립의 의지들을 고스란히 밝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윤동주에 관한 평전들은 송우회 선생이 쓴 게 있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김은교 선생의 이 시로 만나는 윤동주처럼이 시 한 편 한 편을 다 읽으면서 시 한 편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걸 고스란히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윤동주의 시의 세계 이거 정말 뭐 사실 한 시간으로 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또 한번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